세계 1위 세광바이오의 대강당.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회장 윤강호는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과 12살의 소년이 눈물을 머금고 외친 겁니다. 그 넥타이 당장 풀어주세요. 순간 대강당은 정적에 잠겼고 그 외침은 곧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소년의 용기와 한 노인의 눈물이 어떻게 제국을 뒤흔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런 감동 있는 이야기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이른 아침, 세광바이오 본사 앞은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신약 임상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정문 앞에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68세의 회장 윤강호였습니다. 국내 제약업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였지만 오늘따라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목을 감싼 자줏빛 넥타이까지 완벽한 차림새였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지만 윤강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주치의가 이 넥타이를 매면 혈류가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최근 반년간 그를 괴롭히는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흉통,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온몸을 짓누르는 피로감.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오직 주치의만이 특수 소재로 만든 이 넥타이를 착용하시면 증상이 완화될 겁니다라고 조언했을 뿐이었습니다. 윤강호는 그 말을 믿었고 매일 아침 이 자줏빛 넥타이를 목에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밤중 본사 경비실 근처에서는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5년 근속 경비원 이만수는 납품 트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보안 구역으로 몰래 반입되는 넥타이 상자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지시하는 두 남자의 그림자. 한 명은 본사 연구소장 서진호였고 다른 한 명은 부회장 윤재혁이었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5년간 지켜온 일자리, 함부로 의심하거나 문제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조카 태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삼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태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오늘 본 건 절대 말하지 마라. 알았지? 하지만 12세 소년 태훈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갈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나노물질을 연구하던 영재였던 그는 며칠 전 읽은 논문 속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체온과 땀에 반응하는 신경독소 물질. 넥타이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경비실 CCTV 모니터 앞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되돌려보던 중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복도 한편에서 대화를 나누는 윤재혁과 서진호. 그들의 손에는 작은 분무기가 들려 있었고 넥타이 안감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안쪽에 뿌려두면 됩니다. 체온이 오르면 천천히 피부로 흡수되겠죠. 서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면 아버지는 무너지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사로 처리될 테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둘러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누가 12살 아이의 말을 믿어줄까요? 만약 거짓말쟁이로 몰리면 삼촌까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윤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발표회장에서 반드시 윤강호 회장 앞에 나서겠다고. USB를 꽉 쥔 작은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이대로 침묵하면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윤은 발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광바이오 본사 대강당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신약 발표회를 취재하러 온 국내외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빈자리 없이 들어찼고 천장의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무대 위로는 붉은 융단이 깔려 있었고 연단 뒤편에는 세광바이오의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객석 한쪽 구석에 몰래 앉아있던 태우는 손에 꼭 쥔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젯밤 저장한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수백 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이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혹시 거짓말쟁이로 몰려 쫓겨나면 삼촌까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후 윤강호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무대 뒤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등장한 윤강호의 목에는 여전히 자줏빛 넥타이가 단단히 메어져 있었습니다.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태윤의 눈에는 그것이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윤강호가 연단의 서자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신약의 혁신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자꾸만 넥타이를 매만지는 손짓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번 신약은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윤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객석 앞줄에 앉은 윤재혁과 태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부회장 윤재혁은 태연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입 다물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삼촌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괜한 말 했다간 큰일 난다. 하지만 동시에 USB 속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면 아버지는 무너지실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로 그때 연단 위 윤강호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장면을 포착했고 대강당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강호는 힘겹게 연설을 이어가려 했으나 넥타이를 조이듯 잡아당기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급히 무대로 뛰어올랐지만 윤강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네. 계속하겠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윤강호가 다시 한번 비틀거리며 연단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 넥타이 당장 풀어주세요. 순간 대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소년을 향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윤재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를 제지하려 했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데리고 나가. 윤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대 쪽으로 한 발짝 내디디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넥타이에 독이 묻어 있어요. 회장님, 그대로 두시면 죽습니다. 대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윤강호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회장석 맨 앞줄 아들 윤재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재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 윤강호의 손이 천천히 넥타이 매듭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강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회장은 아이의 말을 믿을까요?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윤강호 회장은 한 손으로 넥타이 매듭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짓누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청중을 스쳤다가 곧장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무대 앞까지 다가선 김태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강호의 손끝이 넥타이 매듭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하게 묶여있던 자줏빛 매듭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동시에 목덜미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넥타이 안쪽이 뒤집히며 낯선 얼룩이 드러났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저게 뭐지? 라는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조명이 비추자 넥타이 안쪽에 희미하게 번져있는 은빛 가루가 반짝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플래시 속에서 태윤이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이 USB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수많은 카메라가 소년을 포착한 뒤였습니다. 윤강호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숨이 한결 가벼워지며 얼굴에 옅은 혈색이 돌았습니다. 이걸 가져오너라. 윤강호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태윤은 보안 요원들을 피해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윤강호의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확고히 그것을 받아쥐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부르죠. 윤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청중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인 대강당의 공기, 누구도 쉽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USB를 여기 연결하게 윤강호가 무대 옆 스태프를 향해 지시했습니다. 스태프가 급히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복도, 그리고 두 남자의 그림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걸 안쪽에 뿌려두면 됩니다. 체온이 오르면 천천히 피부로 흡수되겠죠. 서진호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윤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면 아버지는 무너지실 겁니다. 대강당이 충격의 탄성을 삼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우처럼 터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윤재혁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저 아이와 누가 짜고 꾸민 거겠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으나 눈동자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부회장의 말을 믿었고 누군가는 영상 속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윤강호는 넥타이를 바닥에 던지며 비틀거렸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자신을 괴롭히던 통증, 어지럼증, 설명할 수 없던 피로감, 모두 이 넥타이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불길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의 손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비서가 급히 부축했지만 윤강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 뒤편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수십 명의 검은 양복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언론도 관객도 태윤조차도 숨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명령으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대강당에 갑작스레 몰려든 검은 양복 무리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로를 메웠습니다. 그들의 정돈된 움직임은 단순한 보안 요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조직처럼 보였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술렁였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움켜쥔 채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윤강호 회장은 본능적으로 USB를 가슴 안쪽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곧 검은 양복 중 한 명이 앞으로 걸어나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증거는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이건 기업 기밀에 해당됩니다. 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태윤은 순간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USB는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의 외침에 일부 기자들이 긴급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윤재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발표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명의 양복 남자가 무대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태유는 뒷걸음질 쳤으나 곧 한 명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믿어주세요. 이건 아드님의 음모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윤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것은 아들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들려오는 소년의 절규와 스크린에 재생된 영상 속 목소리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무리 중 누군가가 USB를 빼앗으려 손을 뻗자 윤강호가 갑자기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직도 새 같은 힘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듯 그는 거칠게 손을 비틀어 막아섰습니다. 이건 내 것이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대강당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였고 관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긴장했습니다. 윤재혁은 미묘한 미소를 감추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시겠습니까? 윤강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잡을 것인가. 그때 무대 위 스크린이 다시 번쩍이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시스템을 해킹한 듯 영상이 끊기고 새로운 파일명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접근 중 삭제 진행률 15%. 붉은 글자가 화면 위에 번쩍이며 올라왔습니다. 객석에서는 또 한 번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기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카메라만 들이댔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지우고 있어요.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윤강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들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화면의 진행률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40%, 55%, 70%.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렀습니다. 윤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진실을 지킬 수 있을까요? 화면의 삭제 진행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대강당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시스템 접근 중 삭제 진행률 80%. 붉은 글자가 화면 위에 번쩍이며 올라왔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서로를 밀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임원들은 속삭임을 멈추고 굳은 얼굴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지금 증거를 지우고 있어요.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양복 무리 중 하나가 다가와 아이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순간 윤강호가 크게 외쳤습니다. 멈춰라. 그 울림에 일순간 공간이 고요해졌습니다. 68세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권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진행률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85%, 90%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렀습니다. 윤재혁은 여전히 여유 있는 표정으로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곧 모든 게 사라집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죠. 저 아이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일부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12살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40년간 기업을 함께 일궈온 아들을 믿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태윤은 가방 속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복사본이에요.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복사본이 있다고?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고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추스렸지만 이미 카메라는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윤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을 살리려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조명이 번쩍이며 또 다른 인물이 걸어 나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자 아들의 공범이었던 서진호 박사였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태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걸 내놔. 내가 뭘 아느냐. 이건 단순한 실험일 뿐이야. 그의 절규는 광기 섞인 울림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술렁였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험이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게 실험이에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진호가 한 발짝 다가서자 윤강호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직도 새 같은 체구를 가진 노인이 팔을 벌려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내 앞에서 감히 손을 대려 하나. 윤강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진호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뒤에서 윤재혁의 시선을 확인하고는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비켜주십시오. 저건 회사 기밀을 훔친 것입니다. 그 말에 검은 양복 무리 일부가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대강당 뒤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계십시오.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기자들은 더욱 열심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의 삭제 진행률이 99%에서 멈췄습니다. 시스템이 강제로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처럼 화면이 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태윤의 작은 손에 쥐어진 복사본뿐이었습니다. 윤강호는 무릎을 꿇고 태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그 말에 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 모두에게 보여줘야 해요. 소년의 결연한 표정에 윤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경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대강당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검은 양복 무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뒤로 물러섰고 관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강남경찰서 형사 박민수입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태윤이 건넨 복사본과 함께 형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형사가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무대 위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고 다시 한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두운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윤재혁과 서진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걸 안쪽에 뿌려두면 됩니다. 체온이 오르면 천천히 피부로 흡수되겠죠. 길어야 3개월이면 아버지는 무너지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사로 처리될 테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대강당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조작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직접 확인하고 있었고 복사본까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졌고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윤재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재혁 씨, 살인 미수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윤재혁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 영상은 맥락이 잘린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호 박사 역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놓으시오. 난 연구를 위해 한 것뿐이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실험이었다고. 서진호의 광기 어린 외침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대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윤강호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대 중앙에 서서 수갑이 채워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조용히 윤강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비록 진실을 밝혔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윤의 작은 목소리에 윤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노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아셨잖아요. 그 말에 윤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어린 소년 덕분에. 경찰이 윤재혁과 서진우를 데리고 나가려 할 때 윤재혁이 돌아서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 후회,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그저. 하지만 윤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윤재혁을 끌고 나가고 대강당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윤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식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증인으로 필요합니다. 윤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함께 가자꾸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대강당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윤강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강당 바닥에는 자줏빛 넥타이가 여전히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배신과 거짓의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증거물로 수거하기 위해 집어들었습니다. 넥타이는 구겨진 채로 투명 봉투 안에 담겼습니다. 강남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윤강호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태윤이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조사실에서는 윤재혁과 서진호가 각각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윤강호 앞에 앉으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회장님, 처음 넥타이를 받으신 게 언제였습니까? 윤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습니다. 주치의가 혈류 개선에 좋다며 권했고 아들도 함께 권유했습니다. 주치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최병철입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였는데 윤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주치의, 아들, 연구소장 모두가 한편이었던 것입니다. 박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최병철 교수도 공범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말에 윤강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CCTV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분명히 독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윤강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용기를 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사가 끝난 후 윤강호와 태윤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윤강호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태윤아, 내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죽었을 게다.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니? 윤강호는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은 태윤을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태윤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경비원들 월급을 2번이나 올려주셨고 아픈 직원들 병원비도 다 대주신다고요. 그런 분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윤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작은 선행들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윤강호는 태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년의 작은 몸이 떨렸고 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혹시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박민수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넥타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윤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는 뻔했습니다. 넥타이 안쪽에는 분명 독극물이 묻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넥타이 안감에서 신경독소 VX 유사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체온과 땀에 반응하여 서서히 피부로 흡수되는 특수 독극물이었습니다. 만약 태윤이 말하지 않았다면 윤강호는 한 달 안에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윤강호는 다시 한번 태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소년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하기로. 일주일 후 윤강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광바이오 본사 대강당은 다시 한번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윤강호의 목에는 넥타이가 없었고 단추를 푼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윤강호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저를 살린 김태훈 군에게 정식으로 감사패를 수여하고 대학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윤은 무대 옆에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둘째, 소외된 아이들이 더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태윤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과학 영재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고 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윤재혁과 서진호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윤강호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태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수갑을 찬 윤재혁과 서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윤재혁은 6개월 만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섞였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재혁은 피해자 윤강호에게 신경독소를 투여하여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죄, 피고인 서진호는 이를 방조하고 독극물을 제조한 살인 미수방조 및 독극물 제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윤재혁에게 징역 15년을, 피고인 서진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급히 메모를 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혁은 고개를 떨궜고 서진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윤재혁이 퇴정하기 전 그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윤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재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소리 없는 사과였습니다. 윤강호는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들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용서하실 겁니까? 앞으로 세광바이오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태윤장학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강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광바이오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윤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윤강호는 태윤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후 태윤장학재단 1기 장학생 선발식이 열렸습니다. 세광바이오 본사 대강당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메라와 기자들이 아니라
꿈을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었습니다. 윤강호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합니다. 6개월 전 한 용감한 소년이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에 감동받아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윤강호는 태윤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태윤이 수줍게 올라오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처럼 용기 있고 정의로운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재단은 평생 지원할 것입니다. 대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태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에는 장학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윤강호와 태윤은 함께 본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윤아, 내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구나. 윤강호가 난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태윤은 그 옆에 서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새로운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옳은 일이라. 윤강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자신은 과연 얼마나 옳은 일을 해왔을까요? 돈을 벌고 권력을 쌓는 데만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요? 아들이 그렇게 변한 것도 어쩌면 자신의 책임일지 모릅니다. 태윤아, 내 꿈은 뭐니? 윤강호가 물었습니다. 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약을 만들고 싶어요. 회장님처럼 좋은 일을 하는 과학자요. 그 말에 윤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처럼이라니. 자신은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이 소녀는 자신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라. 그리고 절대 잊지 마라. 과학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란다. 네, 회장님. 꼭 기억할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윤강호의 셔츠 깃이 펄럭였습니다. 넥타이가 없는 목이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칠애로 자신을 조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윤아, 너는 내게 목숨만 구해준 게 아니란다. 진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 그리고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게 해주었지. 윤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울지 마세요.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요. 태윤이 작은 손으로 윤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윤강호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날 밤 윤강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줏빛 넥타이가 증거물에서 돌려받은 채로 투명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윤강호는 봉투를 열어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배신의 아픔을 그리고 한 소년의 용기를. 다음 날 아침 윤강호는 다시 세광바이오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윤이 방학을 맞아 견학을 온 것입니다. 윤강호는 소년의 손을 잡고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태윤아, 여기서 좋은 약들이 만들어진단다. 앞으로 너도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거야. 태윤은 눈을 반짝이며 연구실을 둘러봤습니다. 현미경, 시약병, 실험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약을 만들겠다는 꿈이. 그날 저녁 윤강호는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은 회장의 메시지에 감동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세광바이오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태윤장학재단은 벌써 500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대학에 진학했고 일부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매년 장학생 선발식에 참석하며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윤강호는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아들 윤재혁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1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윤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윤강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미움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재혁아, 난 아직 내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너도 반성하거라. 윤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윤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서는 그의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교도소를 나서며 윤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넥타이에 조여지지 않는 목, 배신에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태윤은 중학교에 진학했고 여전히 과학에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세광바이오 연구소를 방문해 실험을 배웠고 윤강호는 그런 태윤을 자랑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마치 손자를 보는 것처럼. 그날도 연구소에서 실험을 마친 태윤이 윤강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실험 성공했어요. 태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윤강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구나.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회장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만든 약 드실 수 있게요. 그 말에 윤강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윤강호는 난간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태윤아, 너는 내 인생의 은인이란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이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없었을 거야.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윤강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의 목에는 여전히 넥타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넥타이를 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광바이오 본사 건물 아래 바닥에 떨어진 자줏빛 넥타이 조각이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윤강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태윤은 윤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고 한 기업을 변화시켰으며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태윤의 목소리가 저녁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윤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